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번에 했던 8회차 빗공기 필기를 계속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처음부터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가적합 방지 규제항 적용 시 가중치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제약을 주는 기법은 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로지스틱 레그레션은 아니죠. 저번 시간에 했죠. 로지스틱 레그레션이 뭔지. 이거는 알고리즘이잖아요. 이분법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아니죠. 문제 1, 2, 3번 중에 있는데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제약을 주는 기법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를 볼게요. 제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일단 이름을 알아야겠죠. 여기 이 친구 다이아몬드 이 친구 있죠. 자, 보여주나 모르겠네요. 자, 이 친구는 이제 우리가 라쏘라고 부릅니다. 라쏘. 그리고 이 친구는 리찌라고 부릅니다. 네, 이거가 왜 라쏘고 리찌고 엘라스틱 넷인지 그 이름의 유래가 궁금할 수가 있어요. 일단 라쏘는 엄청 긴 문장의 줄임말입니다. 해서 그거를 배우기보다는 이제 이게 그 줄임말이 그 의미가 이게 또 맞는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라스는 그 카우보이의 밧줄, 카우보이 밧줄 알죠? 이하 하면서 던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필요한 것들을 딱 가져오겠다. 이 이름이랑 또 찰떡이거든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카우보이 밧줄, 라쏘 해가지고 그거랑 맞아가지고 또 라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리찌는 상등성이 능선을 뜻하는 이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따가 설명을 하면은 그럴듯해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가래 엘라스틱 넷이라고 있어요. 이 엘라스틱은 엘라스틱 뜻이 뭐예요? 탄력적인. 넷은 이제 그물이죠. 그래서 탄력적인 그물이다라고 하는데 이 친구 그림이 좀 못 그렸죠?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려고 하는 이제 동그라미예요. 이 다이아몬드가 되려는 동그라미, 다이아몬드의 특성도 있고 동그라미가 되려는 그 특성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둘의 짬뽕 같죠? 그쵸? 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라쏘는 자 L1 자 L1 L1 규제. 얘는 리찌는 L2 규제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 식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식 모르겠죠. 이상하다. 어려워 보이죠? 근데 뭔가 드문드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태도 보여. 자, 여기 실제값 빼기 이게 만약에 H값이면은 제곱을 한다? 뭐 MSE처럼 보이는데 이 전체 합도 있고 근데 여기 이 친구가 내가 모르는 친구라서 MSE는 아니겠네 라는 생각을 이렇게 만약에 했다면은 진짜 천재. 저보단 천재.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MSE가 맞습니다. MSE가 아니라 미니 아니죠? SSE. 저 MSE가 아니라 SSE죠. 네. 저 SEC가 형태가 비슷합니다. 근데 그럼 이 친구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 친구를 풀어보면은 자 B1 S1 플러스 B2 S2. 자, 이 친구 보세요. 되게 어디서 많이 봤죠? 이 친구 그 로지스틱 회기에서 이 친구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선이 딱 그어지면서 이제 우리가 뭐 분류를 하고 했잖아요. 즉 로짓 예측값이죠. 예측값입니다.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야?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이거는 이걸 이렇게 풀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SSE다. 근데 SSE가 이렇게 등고선의 형태로 나타나네요. 이 등고선은 위에서 아래로 본 그림입니다. 자, 여기 제가 또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러분.
라쏘 말고 리찌를 그려놨습니다. 리찌 동그라미 이 친구. 자, 이게 등구선입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사실 이 등구선은 3차원에서 그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까 봤던 그 빨간색 원입니다. 빨간색 원이에요. 이게 아까 봤던 이거가 이제 등고선. 여기 까만색 점이 여기 가운데 있고 이렇게 등고선이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안 보이죠? 이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위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여기 까만색 점이 있고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이게 접하는 부분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잘 알겠죠? 자, 해서 이제 다시 올라서 봅시다. 그래서 이게 뭘 나타내냐? 자, 일단 가적합 방지라고 했으니까 되게 오차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가적합되지 않게끔 하려는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가운데 점, 이 SSE에서 이 가운데 점으로 가려고 이제 인공지능은 이렇게 열심히 머리를 굴릴 거예요. 근데 가적합, 에러가 0이다. 에러가 0이다가 물론 우리는 에러가 0이 되는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실제로 에러가 0이다라고 뜨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적합인가? 즉 테스트 케이스에서 만점짜리 모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사용하려는데 실제로는 되게 점수가 막 엄청 낮아. 30점에 30점이고 막 20점이고 이래. 테스트에서만 한 100점이야. 이러면은 이거는 별로 안 좋은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에런, 라쏘, L2, 리찌 이 아이들을 SSE에다가 더할 겁니다. 자, L1은 여기 다이아몬드고 L2는 여기 원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자, 얘는 동그랗잖아요. 동그랗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다시피 이렇게 닿는 면적이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많을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거 있죠. 여기서 이렇게 닿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닿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닿을 수도 있고 이렇게 닿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닿을 수 있잖아요. 이 닿는 점 안에서 오차가 형성이 되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자, 만약에 자, 이제 리찌 말고 라쏘를 한번 봅시다. 라쏘를 한번 봐요. 라쏘는 어떻게 생겼어요?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즉 여기가 무슨 말이에요? 자, 0,t 이런 지점이 만약에 이렇게 닿는다면 무슨 뾰족한 보세요. 자, 이 친구, 이 SSE 이 친구가 닿으면 어디에 닿겠어요? 이 뾰족한 부분에 닿을 확률이 높겠죠. 여기 이 친구보다는 여기 이 친구 뾰족한데 우리가 생각해봐요. 아까 풍선 같은 거 있고 무슨 막 뾰족한 다이아몬드 같은 거 이런 게 있어봐요. 그러면 뾰족한 부분에 부딪힐 확률이 더 크지 않을까요? 더 튀어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건 그걸 이용한 건데 그래서 뾰족한 부분에 닿을 확률이 이렇게 접한다라고 표현하죠. 이제 접할 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근데 자, 그럼 뾰족한 부분에 좌표를 보세요. 0,t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0,t 이렇게 접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 뭐 이렇게 있었죠? 뭐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있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게 0이라는 것은 자,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 부분을 아예 쓰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이제 리찌 라쏘의 특징은 아, 변수가 너무 많아. 근데 쓸데있는 변수는 내가 봤을 때 별로 없는데 변수만 쓸데없이 많아. 그래서 쓸데없는 변수는 내가 취급하지 않겠다. 그러한 방식으로 내가 가적합을 방지하겠다 라고 할 때 쓰는 게 바로 라쏘이고요. 이제 리치는 내가 봤을 때 다 두루두루 정답과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아. 가중치가. 그러면은 두루두루 써야겠죠. 그래서 이 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엘라스틱 넷은 뭐냐? 자, 다이아몬드가 되려는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SSE 플러스 L1 플러스 L2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뭐 이거를 예를 들어 수식으로 더 있어 보이게 쓰면은 이렇게 그 베타니까 이렇게 여러분 투 이게 또 제곱이죠. 절대값 아니고 네 이렇게 쓰는데 코스트가 다 이렇게 쓰지만 뭐 그냥 전 대충 이렇게 쓸게요. 자, 해서 이 친구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이어받은 거죠. 라스와 리찌에. 그러면은 엘라스틱 넷이 제일 좋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각각의 리치와 라쏘는 이제 장점이 확실히 딱 있잖아요. 필요 없는 거 없애고 두루두루 사용하고. 근데 이 친구는 그거에 받아서 웬만큼 이제 뭐 다 버리지는 않지만 뭐 어느 정도 쓰레기 같은 거는 걸러낸다 이런 느낌으로 사용한다는 말인데 일단 라쏘와 리찌의 비율을 정하는 것도 잘 알아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연상량도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두 개가 더 붙어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라쏘 혹은 리찌를 쓰고 그 다음에 그래도 값이 영 시원치 않다. 엘라스틱 넷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자 다시 읽어볼게요. 가중치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제약 뭡니까? 리찌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제곱. 리찌입니다. 자,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지금 이 강의를 처음 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전 강의를 보면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4번. 자, 앙상블이 나왔어요. 여러 모델을 같이 써서 이렇게 결과를 내보자. 이거죠, 앙상블이.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1번부터 이번 1번부터 그냥 차례대로 볼게요. 자, 보팅이 뭐냐? 투표죠. 투표를 한다는 건데 우리가 모델을 여러 개 쓸 거예요. 여러 개 쓸 건데 각각의 알고리즘도 달라요. 뭐 KNN을 쓰던가 아니면은 뭐 우리가 또 자주 접한 로지스틱 회계를 쓰던가 아니면은 의사결정나무를 쓰던가 이렇게 쓸 거예요. 각각 쓰는데 이제 이 친구는 말해요. 자, 암인지 정상인지 판별할 거예요. 암, 암, 제가 계산을 다 해놨거든요. 암 51%, 정상 49%. 그 다음에 여기가 암 55%, 얘가 정상 45%, 얘가 암 1%, 정상 99%. 이렇게 나왔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보팅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드 보팅이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 보팅이 있어요. 자, 소프트 보팅은 이제 확률이고, 하드는 이제 다수결.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친구는 암이라고 하는 거죠. 최종적으로 이 친구도 암이라고 하고 이 친구만 정상으로 할 거예요. 그러면 다수결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친구는 최종적으로 암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확률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계산했다는 건 이걸 계산했다는 거예요. 자, 이 친구는 자, 이게 이미 다 확률이죠. 이게 확률이죠. 자, 이 친구는 이거를 다 암일 확률을 다 더합니다. 그리고 3으로 나눠요. 왜냐면은 지금 3개를 썼으니까 그러면은 35.6% 이렇게 나오고 이 친구도 똑같이 하면은 64.3%가 나옵니다. 제가 계산했다는 건 이거 계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확률 쪽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뭐가 정답이라고 할까요? 이 친구는 의사결정 나무가 말한 이 정상이 최종적인 결론이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이게 바로 보팅입니다. 네. 그래서 투표를 통해 값을 결정한다. 맞는 말이죠. 자, 두 번째, 배치. 일단 배치는 앙상블이 아닙니다. 앙상블이 아니에요. 앙상블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답이 아니고, 자, 일단 배치는 뭐예요? 이거는 여러 개가 데이터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한 번에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나눠서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친구를 자료 구조 할 때 배웠는데, 어, 일단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일단 메모리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때 데이터가 많으면 메모리에 다 올리기 힘들어요. 그럴 때도 이렇게 배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배치를 사용하면은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에 배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선지 2번에 배깅은 뭘까요? 배깅은 약자입니다. 부트스트랩, 부트스트랩, 어댑, 어댑 뭐였더라? 잠시만요. 네, 찾고 왔습니다. 어댑이 아니라 부트스트랩, 어그리게이팅이라고 하네요. 부트스트랩, 어그리게이팅, 어그레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어그리게이팅, G-A-T-I-N-G, 어그리게이팅. 네, 집게라는 의미래요. 집게. 자, 그럼 이거는 뭘까요? 부트스트랩. 부트스트랩은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막 있잖아요. 그럼 우리 옛날에 그 확률 그 공부하는 거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가 무언가 이렇게 1번, 2번, 3번 공이 있으면은 1번을 뽑고 그 다음에 다시 넣어요. 이걸 이제 복원 추출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이 복원 추출을 네, 복원 추출 맞네요. 제가 혹시나 복원 추출이 아닌데 복원 추출이라고 했을까봐 한번 구글링 하고 왔어요. 네, 복원 추출. 이걸 복원 추출이라고 하죠. 이렇게 복원 추출을 해가지고 여러 번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1번이 여러 번 뽑힐 수도 있고 이 3번이 한 번도 안 뽑힐 수도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부트스트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줄임말이 이제 배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도 보팅이랑 되게 방식이 비슷해요. 이 친구는 이제 복원 추출을 한다는 것이 일단 특이점이고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로지스틱 해기를 쓰는 알고리즘 모델 A 그리고 모델 B, 모델 C 이렇게 뭐 있다고 합시다. 이거를 항상 보니까 여러 개의 모델을 같이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 쓰고 근데 복원 추출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주어진 그 문제들이 다 주어진 그 데이터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결과를 내겠죠. 얘는 이거야, 얘는 이거야, 얘는 이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투표 또는 평균을 냅니다. 그래서 투표 또는 평균을 내는 거를 이제 배깅이라고 합니다. 네, 배깅이라고 해요. 해서 그리고 보통은 자 로지스틱 회계가 계속 언급돼서 로지스틱 회계를 했지만 보통은 의사결정 나무를 쓴다고 하네요. 네, 의사결정 나무를 주로 쓴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면은 의사결정 나무를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은 로지스틱은 안정적이죠. 안정적인데 근데 같은 알고리즘의 모델이 여러 개면은 답이 다 비슷비슷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의사결정 나무는 좀 예민하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예민한 친구인데 그러면은 약간의 값만 달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예민하다는 말은 그런 의미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개의 모델을 같은 알고리즘을 쓰니까 답이 비슷비슷하게 나올 건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더 안정적이다.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를 주로 배깅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태킹이 뭐냐? 스태킹은 저희가 이렇게 모델을 여러 개를 동일한 원본 데이터를 이제 학습을 시켰어요. 동일한 데이터예요. 그 원본 데이터 하나, 원본 데이터가 있는 그 이 집합 얘를 이제 여러 개의 모델로 이렇게 학습을 시켰어요. 서로 다른 종류예요. 이번에는 보팅한 것처럼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 뭐 KNN, 로지스틱이, 무사결정 나무 이런 모델을 학습시켰어요. 그럼 이제 그럼 보팅이랑 비슷하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온 애축 결과물들이 있죠. 그쵸? 애축 결과물들이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물들은 다시 새로운 입력 데이터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본 데이터에서 각 모델이 이렇게 결과 예측값들을 뽑아낸다고 했죠. 네, 그러면은 자 이거를 자 이렇게 할게요. 자 A 모델이 뭐 85, 뭔지 몰라요. 그냥 85. B 모델이 뭐 70, 뭐 C 모델이 뭐 90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새로운 최종 모델이 또 등장해요.
뭔지는 그냥 뭐 그때 뭐 누군가 뭐 정하겠죠 해서 정했는데 이제 이 친구는 정답이 이제 실제 정답이 100, 90, 100이라고 합시다. 100이라고 해요. 100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85, 70, 90을 이렇게 받은 거죠. 그래서 받아가지고 생각을 합니다. 이 C 모델이 정답과 매우 가깝다. 그 다음으로는 A가 가깝다. B는 좀 덜 떨어진 아이인가 보다 하고 그러면은 C를 제일 원으로 그 다음에 얘를 두 번째로 얘는 거의 버리는 느낌으로 하는 그러한 규칙을 스스로 세우고 공부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스태킹인데 스태킹이 이제 뭐 캐글이나 뭐 이런 대회에서 이제 영끌 하는 느낌으로 마지막에 딱 하는 느낌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도 좋지만 이제 이게 또 계산을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런 한 수고스러운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어 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구조가 복잡하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진짜 뭐 몇 퍼센트 올리는 뭐 그런 데에서는 중요하지만은 뭐 실시간으로 빠르게 해야 되는 뭐 그런 진짜 실무 영역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일단 정답은 배치였습니다. 자, 공식이 나왔어요. 또 이 공식을 보니까 머리가 찌끈찌끈한데 근데 뭔가 또 여기서 또 익숙한 그런 게 또 보여요. 보여요. 뭐가 보일까요? 자, 봅시다. 이거 그냥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이것만 먼저 봐볼게요. 이거. 자, x에서 y를 빼는 거죠. 진짜 너무 쉽죠? 이거는 x에서 y를 빼는 이 거리를 이제 바둑판 선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리와 같다. 해서 택시 거리라고 하거나 뉴욕 맨해튼의 그 격자무늬 빌딩수 사이를 이제 걸어가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맨해튼 거리라고도 한답니다. 쉽죠? 쉬워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맨해튼 거리다 라고 하고 근데 이제 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또 보이는 게 있어요. 쭉 이거죠. 이렇게 하면은 뭐가 돼요? 이렇게 하면 이거 진짜 우리 또 배웠던 그거잖아요. 뭐 사실 어? 이거 뭐 사실 제곱하니까 절대값 필요 없고 이거 우리가 배웠던 그거잖아요. 이거 최단 직선거리 최단 직선거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이제 최단 직선거리 피타고라스 정리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두 점 사이의 최단 직선거리 이거를 이제 우리는 유클리드 거리라고 합니다. 유클리드 거리 유클리드 얘는 맨해튼 왜 갑자기 그 이게 어디서 이제 파생이 됐어요? 계속 여기서 이 p의 값이 변함에 따라 p가 1이면은 맨해튼 거리고 p가 2면은 유클리드 거리가 된 거죠. 그쵸? 이거를 이제 마스터 공식이라 해가지고 또는 민코프스키 민코프스키 거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안 나온 게 또 하나 있죠. 마할라노비스. 뭐 이름부터 어려워. 마할라노비스. 요거는 이제 뭐 분산, 뭐 공분산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데, 그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민코프스키. 예. 다음 문제.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영어로 적절한 것은 sequence to sequence 하나의 문장에서 또 다른 하나의 문장으로 인코더를 통해 땡땡이 만들어지고 디코더가 땡땡을 받아 출력 시퀀스가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정답은 컨텍스트 벡터죠. 그러니까 인코더랑 디코더가 뭔지 이제
아시는 사람은 아실 건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딱, 뭐 이렇게, 제가 한국에서 영어로 번역을 한다 할게요. 제가 한국어를 할 때 그 의미가 있고 뉘앙스, 문법 막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거를 다 이제 압축해서 컴퓨터한테 다 전해를 주는 겁니다. 전해줘요. 그러면은 이 압축된 정보, 이걸 바로 이제 문맥 벡터라고 해가지고 컨텍스트 벡터, 한국어로는 문맥 벡터, 이제 좀 이제 영어로 좀 있어 보이겠으면 컨텍스트 벡터인 거죠. 그래서 이 컨텍스트 벡터를 다시 이제 디코더가 받아가지고 다시 출력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의미랑 문맥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다시 영어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통된 말에 들어갈 말은 컨텍스트 벡터고, 이제 고유 벡터는 뭐냐?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벡터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거를 이제 곱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3, 0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즉, 얘가 이제 v라고 하면은 이 v는 이제 똑같이 그 방향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쵸? 이것을 우리는 고유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앞에 값을 이제 고유값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면 어디에요? x축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방향. 벡터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쵸? 자, 공벡터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 공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0으로 채워져 있는 벡터. 그러니까 뭐 2차원이면 이렇게 돼 있고, 뭐 3차원이면은 뭐, 뭐 3개,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자, 기저 벡터는 뭐냐? 뭐 이런 친구들, 이런 얘들. 뭐 이런 얘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뼈대에 틀이 되는 친구들. 예, 이런 친구들을 이제 뭐 기저 벡터라고 하는 거죠. 음, x축, y축 방향을 나타내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답 체크를 안 했네. 이,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그 단위가 되는 애들을 이제 기저 벡터라고 하는 거죠. 예. 2차원이니까 이렇게 쓴 게 맞죠. 예. 자, 다음 중 차원 축소를 통해 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이게 참 문제가 연속하는 것 같다고 느끼게 되네요. 제가 방금 고유 벡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거에 이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차원 축소에서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 PCA라고 있어요.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주 성분 분석이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아까 고유 벡터가, 자, 이렇게, 자, 어떠한 이 판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 화살표가 있다고 합시다. 이거를 쭉 눌리면은 이 친구는 계속 이럴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쭉 늘어남에 따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유 벡터는 이런 걸 의미해요. 이렇게 그 방향이 바뀌지 않는 그러한 고유한 속성을 띈 벡터를 고유 벡터라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은, 자, 일단 차원 축소를 통해서 당연히 특징 추출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노이즈라는 걸 제거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고유 벡터에서 나오는 건데, 자, 제가 아까 전에 그 V가 뭐 1, 0이고, 뭐 이제 그 행렬 2, 3, 0, 0이 있을 때 이거를 합치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게 고유 값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성분 추출 분석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몸무게와 키가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제 몸무게와 키를 이제 이거를 공분산 행렬이라는 것을 만들 겁니다. 자, 공분산 행렬이라는 것을 만들 건데, 자, 키랑 몸무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키와 키, 몸무게와 몸무게, 그리고 키와 몸무게, 그리고 키와 몸무게, 몸무게와 키랑 몸무게와 키. 자, 이렇게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학생이 A, B, C가 있다고 칩시다. 학생이 그러니까 편차를 말할 거예요. 학생 A의 편차는 키의 편차, 키 몸무게 이렇게 할게요. 키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우리는 공분산 행렬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직접 볼 거예요. 자,
먼저 키와 키의 분산입니다. 자, 10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제곱 플러스 0의 제곱은 이제 200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는 그 알죠? 평균 내줘야 되죠? n으로 나눠야 되죠? 근데 우리는 이게 이 전체가 아니라 표본이에요. 표본. 모 집단에서 어느 일부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가져옴에서 따라서 전체를 설명할 수 없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러면 이게 실제보다 병동성이라는 게 작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보정해주기 위해서 n-1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통계 용어로 자유도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거까지는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뭐 통계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해서, 어쨌든 여긴 3명이니까 여기는 3이 아니라 2를 나눠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100이 되는데, 이런 것까지는 다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적당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몸무게, 얘는 키랑 키죠. 키랑 키, 얘는 몸무게랑 몸무게 하면은 25 더하기 25 더하기 0 해서 얘는 50 하고 나누기 2를 해야 되지만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제 키랑 몸무게, 키랑 몸무게랑 키는 같죠. 그래서 10 곱하기, 자, 이 분산을 하는데 이제 공분산을 할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하냐? 키랑 몸무게 10 곱하기 5 더하기 마이너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5 더하기 0 곱하기 0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100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행렬이 어떻게 되냐? 200, 그 다음에 100, 이 친구죠. 그 다음에 여기도 같은 친구죠. 해서 이렇게 대칭 행렬이 되었죠. 자, 이렇게 대칭 행렬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친구의 고유 벡터를 만들 겁니다. 두 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왜냐면 변수가 두 개니까. 그러면은 이제, 자, 공분산이 뭐라고 했어요? 이 키 몸무게 키 서로 다른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지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였죠. 자, 근데 양수예요. 100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우상향 대각선으로 가겠다. 이렇게 주 성분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흩어진 데이터 사이에서 큰 틀, 이 방향이 가는 큰 틀을, 그러니까 얘는 우상향하는 그 방향으로 데이터들이 이렇게 뻗쳐져 있어. 이렇게 주성분 분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분산이란다. 고유 벡터가 두 개가 나온다고 했죠. 하고 고유 벡터가 나오고 이렇게 고유 값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키 몸무게에서 데이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키랑 몸무게를 이렇게 하나의 덩치라는 이 하나로 차원을 축소할 거예요. 이게 왜 차원을 축소를 하냐면은, 차원이 많으면은, 차원이라는 이제 컬럼 수를 말해요. 뭐 그래서 나이, 이름, 성별, 이메일, 전화번호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보기 힘들어. 왜냐면 우리는 3차원밖에 못 보잖아요. 그래서 변수 3개가 최대값이란 말이야. 그러면 또 컴퓨터도 차원이 많을수록 계산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차원의 저주라고 하는데, 이거를 차원을 축소해주면은 우리가 그래프로 보기도 편하니까 이제 또 설명력도 증가를 하는 거죠. 근데 물론 그 차원을 축소를 했다는 것은 몸무게의 키를 덩치로 바꿨잖아요. 그러면 원본 이 값에 대한 설명력은 줄어들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기 쉽다 이거야. 그리고 이 그래프도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 좀 잘못된 점이 있어요. 봐요. 2차원에서 줄었으면은 1차원이 돼야 되는데 그대로 1차원에 표해 있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쵸?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근데 왜 이렇게 그렸냐? 제가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거를 이렇게 그리는데, 그러면 이 값들은 뭘까요?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2차원은 이렇게 S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값이 하나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제가 이렇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걸 이제 투영시키는 거죠. 내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유 벡터가, 이 친구도 고유 벡터가 이렇게 V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 고유 벡터에 따라서 뭐 이 고유 벡터의 이 x, y 값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자, 임의로 v1, v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x에다가 x v1 플러스 y v1, v2 이렇게 해가지고 값이 딱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게 이
값을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도 뭐 다 x, y 따라서 이렇게 값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고유 벡터는 두 개가 있을 거라고 했죠. 왜냐면은 자 이거는 이제 이 주된 성분을 설명하는 방향 벡터인 건데 이제 이거와는 또 다른 방향을 설명하는 그 벡터가 있을 거예요. 똑같이 길이는 1일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얘를 별로 이렇게 데이터의 큰 흐름, 얘는 봐도 전체적으로 얘가 이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없어요. 얘는 이것보다는 그냥 딱 보이죠? 아니죠. 그래서 그냥 제가 말한 김에 말한 거고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고유 벡터를 통해서 차원 축소, 즉 PCA를 할 수가 있고, 자, 근데 이제 이 축의 선택은 자 어떻게 할게요? 자, 이 축에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고유값이 이렇게 있죠. 있다고 했죠. 얘의 고유값이 똑같이 이제 성분의 길이는 이제 1이겠지만 쟤는 더 분산이 더 넓게 퍼져 있어요. 이 고유값은 이제 분산이랑 이렇게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얘는 이게 뭐 짧아요. 그쵸? 짧죠? 그러면은 더 긴 축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더 긴 축, 이 친구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노이즈가 제거가 됩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차원 축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이제 특징을 추출하는 거죠. 특징을 추출하고 특징을 추출해서 덩치로 만들었죠. 그래서 설명력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서 이제 이게 2차원이니까 이게 보기 편하지. 100차원 된다고 해봐요. 보지도 못해요.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로 보기가 쉽게 만들어졌죠. 물론 각 원래 존재했던 이 차원, 이 칼럼, 이 아이들에 대한 설명은 이제 힘들어진 거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좋아졌다. 그래서 노이즈 제거도 됐다. 어떻게 고유값이 큰 예를 골라가지고 자 데이터 정제는 뭐예요? 이게 차원 축소를 하려면은 이 값들이 자 눌값이나 뭐 이상치나 뭐 그런 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결측치라고 하죠. 결측치. 뭐 아니면은 뭐 오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데이터가 뭐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쌓다 보면은 그런 얘들을 정제해 주는 거를 데이터 정제라고 해요. 이거는 뭐 당연히 차원 축소 하기 전에 해야겠죠. 그쵸? 신기하네요. 그냥 전에는 그냥 벡터가 솔직히 얘기할 필요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냥 넘겼는데 바로 다음에 차원 축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서 벡터를 이렇게 하게끔 이렇게 된 게 참 신기합니다. 의도한 게 아니었거든요. 다음 문제 할게요. 네, 8번을 자, 풀기 위해서 자, 그림 한번 그려왔습니다. 자, 일단 분산이란 표준 편차는 이제 우리가 알죠. 제곱의 합을 평균 낸 거죠. 그게 분산이죠. 얼마나 평균으로부터 멀리 퍼져 있는지를 그게 분산인데 이제 표준 편차는 뭐예요? 거기에 루트를 쓰임으로써 제곱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값이 뻥튀기가 됐잖아요. 그거를 다시 압축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표준 편차죠. 이제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답이 외도랑 첨도밖에 없어요. 자, 근데 옆에서 그림을 그려놨죠. 외도가 자 일단 0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규분포. 자, 외도를 볼 때 우리는 이제 봐야 될 그 변수는 최빈값, 중앙값, 평균인데요. 자, 이거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최빈값, 즉 제일 많이 나오는 값이죠. 이게 제일 높은 데가 최빈값이잖아요. 그게 가운데 있어요. 중앙값도 그래프의 중앙에 있는 값이죠. 네, 가운데 있네요, 당연히. 평균도 네, 가운데에 있을 겁니다. 정규분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봅시다. 외도가 0보다 뭐, 외도가 0보다 둘 다 큰 걸로 해버렸네요. 맞게 했네요. 맞게 했네요. 당황했어요. 당황했어요. 외도가 0보다 큰 거 맞죠? 자, 자, 보시면은 이게 제일 많이 나온 최빈값이 중앙값보다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평균값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거는 외도가 0보다 클 때는 이렇게 꼬리가 오른쪽으로 이게 꼬리죠. 이 꼬리가 오른쪽으로 길쭉하게 뻗어 있다. 반대로 여기는 딱 보면 보이죠? 최빈값과 중앙값과 평균값이 이렇게 형성됨에 따라 꼬리가 왼쪽으로 쭉 펼쳐져 있다. 이때 외도는 0보다 작다. 자, 이제 첨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얼마나 뾰족하냐 이거예요.
자, 이제 중첨은 이제 우리가 많이 아는 정규 분포 그거죠. 이제 자, 이 첨도가 4이다 라고 하면은 보통 기준으로 값을 3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3이다 하면은 이제 정규 분포가 된다. 즉 중첨이다. 그리고 극첨, 즉 양의 첨도라고도 하는데 이게 3보다 커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3보다 작아지면은 완첨이라고 음의 첨도. 그러니까 얼마나 뾰족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얼마나 편중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척도를 고르라고 하면은 자, 얼마나 평균되어 있어요? 얼마나 평균되어 있어요? 얼마나 평균되어 있어요? 자, 어디에 얼마나 평균되어 있어요? 매도죠. 네. 주성분 분석. 방금 했는데 PCA 그쵸? 신기하죠? 진짜 신기해요. 네. 일단 변수들은 정규 분포 관계가 있다. 처음 척도는 변수들 간의 관계가 없어도 가능하다. 분산이 큰 변수의 방향을 확인한다. 자, 일단 나는 확실히 아니죠. 그쵸? 예, 자. 왜냐면은 처음 척도려면은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자, 분산이 큰 변수의 방향을 확인한다. 제가 아까 말했죠? 자, 어디 갔어요? 어, 네, 이거 고유가 분산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참고로 그냥 나왔으니까 한 말인데 이거 1차원입니다. 1차원. 제가 그냥 이렇게 쓰는 거랑 진배 없어요.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변수들은 정규 분포 관계가 있다. 아, 이게 정규 분포일까요? 그냥 제가 데이터 그냥 맘대로 찍은 건데. 글쎄요, 정규 분포일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상향하거나 우하향하거나 뭐 아무튼 이렇게 고유벡터로 방향을 나타낼 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 정규 분포면 이쁘고 좋겠죠. 근데 꼭 정규 분포여야 되냐?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다. 다 우리가 산을 넘고 있기는 하나 봐요. 그래도 갈수록 이제 점점 문제 풀기가 쉬워지는 것 같네요. 일단 표본의 수가 많을수록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는 것을 무엇이라는 가 일단 주성 모석은 확실히 아니에요. 그쵸? 확실히 아니죠. 자, 는 통계적 가설 검정. 일단 쉬워 보이는 것부터 볼게요. 통계적 가설 검정은 뭘까? 자, 우리가 이거를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그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가설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확률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를 모아서 확률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을 통계적 가설 검증이라 한다 이거죠. 이 시계열 분석은 뭐냐?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 기록되는 데이터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 대표적인 게 주식이죠. 뭐 주식, 뭐 아니면은 뭐 날씨 이런 것들, 이런 얘들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오는 그 데이터의 일련의 흐름을 분석해서 그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시계열 분석이라 합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는 중심극한 분석인데, 자, 중심극한 분석이 뭐냐? 자, 우리가 이제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이 이렇게 뭐 엄청 많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표본을 뽑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굴릴게요. 우리가 주사위를 굴릴 거예요. 자, 한 번 굴립니다. 그러면 뭐 뭔가가 이제 뭐 1이 뭐 6분의 1이 나올까요? 글쎄요. 한 뭐 10번 던지면은 그게 1이 6분의 1이 나올까요? 글쎄요. 그냥 다 나올 수도 있죠. 그냥 뭐 얘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게 주사위 굴리기라는 이 전체에서 표본을 한 30분 정도 뽑아주는 거예요. 30분 이상 뽑습니다. 그리고 30분 정도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주사위를 이게 30번 정도 이렇게 던져요. 그리고 이거 평균을 냅니다. 이거를 한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을 하면은 이게 아주 신기하게도 정규 분포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1부터 6까지 나올 확률이 모두 똑같은 그러한 주사위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한 30번 이상 해요. 그리고 이 나온 값들을 평균을 내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한 30번 이상, 뭐 수백 번, 뭐 수천 번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정규 분포가 이렇게 나온다 이겁니다.
제가 이게 종 모양 그렸는데 이게 무슨 뭐 3이 뭐 가장 많이 나오고 4가 가장 많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그 한 30번 이상 던진다고 했잖아요. 그 이제 평균을 낸다고 했잖아요. 1부터 6까지가 나오는데 그 평균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1과 6 하면 7이죠. 7, 7. 뭐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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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나누기 30을 했을 때 이제 이게 뭐 3.5가 제일 많이 나온다. 이게 3.5가 제일 많이 나온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네?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이렇게 뭐 3.5가 많이 나오고 뭐 1만 나오는 거는 뭐 엄청 막 적고 뭐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30번 했는데 다 1이 나온 거야. 이렇게 돼야겠죠? 다 1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야지. 이게 되니까 이게 1이 나온 게 그게 이게 말이 그게 솔직히 상상을 해봤을 때도 진짜 되게 희박한 확률이잖아요. 이거가 이제 중심 극한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30번 이상 이게 뭐가 됐든 30번 이상 그러니까 표본 집단의 그 수가 30번 이상이 되면은 신기하게도 이렇게 정규 분포 모양이 된다. 이게 바로 중심 극한 정리입니다. 네. 덧체크를 안 하고 넘어갈 뻔했네요. 자, 봅시다. 오른쪽 꼬리가 긴 분포일 경우에 평균 중앙값, 최빈값의 크기를 바르게 나타난 것은 이거 했죠. 어떻게 해요? 오른쪽 꼬리가 이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오른쪽 꼬리가 긴 분포래요. 한번 굴려봐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 중앙값이 있겠죠. 그러면 이게 채빈값이잖아요. 여기만 그려도 그냥 딱 느낌 오잖아요. 채빈값이 중앙값보다 더 왼쪽에 있겠네요. 그쵸? 뭐 채빈값이 중앙값보다 더 왼쪽에 있는 거. 그리고 평균값이 더 오른쪽에 있네요.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밖에 없잖아요.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쵸? 네. 우리가 어떤 거대한 산을 넘은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다음 중 서열척도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값은 이게 진짜 산을 다 넘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피어슨 상관관계, 스피어만 상관관계, 파이 계수, 자기 상관계수. 자, 일단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상관관계 그러니까 변수들끼리 이제 서로 비교를 할 때 그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사용해야 되는 그 척도가 다른 거죠. 그니까 그 단위 이렇게 다른 거죠. 그 사용하는 데이터가 다르다는 거죠. 그쵸? 네, 사용하는 데이터가 다르죠.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자, 피어슨 상관관계부터 할게요. 우리가 쓰는 그냥 그런 값들 있잖아요. 키, 몸무게, 온도, 매출액 그런 얘들을 이제 선형으로 이렇게 이차함수로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뭐 우리 이런 식으로 되는 이런 얘들이 있잖아요. 이런 얘들을 쓸 때 쓰는 게 이제 우리가 피어슨 상관관계 그런 얘들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쓰는 게 이제 그 다음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이 파이 계수에 대한 설명을 좀 할게요. 이 친구는 명목 척도라고 해서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지는 거. 뭐 true, false, 남, 여, 합격, 불합격 뭐 이런 것들. 이런 얘들을 쓸 때 쓰는 것이 이제 파이 계수입니다. 자기 상관 계수는 뭐냐? 이제 시계열 데이터인데요. 그러니까 다른 변수가 아니라 이제 과거의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과의 관계, 그죠? 과거의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볼 때 이제 사용하는 척도, 사용하는 데이터가 이제 자기 상관계수. 또 식이 뭐 있는데 그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답은 뭐냐? 정답은 제가 이제 안 한 게 스피어만 상관계수죠. 예, 이게 이제 그 서열척도입니다. 서열척도 이제 랭크라고 하죠. 1등, 2등, 3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 뭐 실제 값, 뭐 1등이 뭐 20초 들어왔고, 2등이 뭐 40초에 들어왔고, 뭐 이런 거 난 궁금하지도 않고, 그냥 1등, 2등 그 사이의 관계, 그게 궁금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피어만 상관관계입니다. 네. 자, 연속.
얘는 이제 영속형 등간 비율 뭐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파이는 이제 뭐 일령, 트루펄스, 남녀 이런 거, 자기 상대편 과거. 네, 일단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왜냐면은 이게 시기 뭐 공분산 또 막 나오고 제가 공분산이 이제 뭐두 변수가 뭐 어떻게 같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가 공분산이라 하고 아까도 하긴 했지만 파이에서도 그렇고 지금 이걸 디테일하게 들어갈 이유가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 만약에 또 뒤에 문제에서 진짜 디테일하게 물으면 그때 해설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번 문제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1시간 이상은 넘어가지 않게끔 하려고 하고 있어서 네, 일단 할게요. 다음 중 테스트 마이닝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사용하지 않거나 분석에 필요 없는 분용어를 제거해야 된다. 이제 이거를 스타버드라고 하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써놨어요. 나는 빅데이터를 좋아해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나는 빅데이터를 좋아하 이거는 이제 형태소 토크니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토크니제이션 토크나라고 하는 거죠. 영어 쓰지 않을게요. 그래서 토크나 하면은 이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데 여기서 해야 될 게 있어요. 보세요. 는 이 친구 필요합니까? 이 친구 필요해요? 네? 아니죠. 필요 없습니다. 은는이가 뭐 하지만 이렇게는 실제로 이게 문장을 구성하고 있긴 하죠. 하지만 그러나 이게 진짜 그 의미 파악에는 도움이 안 되죠. 는을 이거 뭐 없어도 되잖아요. 이런 거 없어도 되잖아요. 이런 게 바로 이제 스타프월드 제거라고 하는 겁니다. 불용어 제거죠. 그래서 토크니제이션은 이거예요. 는, 를 이렇게 있었죠. 이런 식으로 얘들을 이렇게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형태소 이건 이제 형태소 분리를 한 거죠. 형태소 분리라고 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의미를 가진 기본 단위로 쪼개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네. 의미를 가진 기본 단위로 쪼갰다. 이게 바로 토크니제이션, 토크나라고 합니다. 여기 토크닝이라고 되어 있는데 토크니제이션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토크니제이션, 토크나. 그 다음에 이제 스트리밍. 이거는 이제 어간 추출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좋아해가 좋아하 이렇게 됐어요. 원래는 좋아하인데 이제 이거를 길게 말하기 힘들어서 좋아해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해서 좋아하 이런 식으로 해서 좋아하 이 친구가 어간 뿌리인 거죠. 이게 좋아해, 좋아한, 좋아할 뭐 이런 거. 다 좋다, like잖아요, like. 이게 다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간 추출, 스트리밍이라고 합니다. 스태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은 포스 태깅, 즉 품사 태깅이죠. 이게 명사, 빅데이터, 명사, 좋아하, 동사 이런 식으로 명사인지 동사인지 좋아하가 동사인가요? 좋아하다 형용사인가? 동사죠, 동사. 네. 아무튼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이렇게 그 품사를 붙여주는 작업을 바로 품사 태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사 태깅을 해주면은 나중에 이제 분류를 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것끼리 묶을 때 군집하라고 하죠. 군집할 때 이렇게 힌트로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네,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 그래서 네, 다음은 뭐냐? 네, 예측하는 게 아니죠. 텍스트 마이닝에서 토크닝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토크닝이 아니라 토크니제이션이죠. 네, 아무튼 토크나는 예측하는 거를 아니라 기본 단위로 쪼개는 거죠. 응? 잠시만요. 그니까 예측해야 할 정보가 타겟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토크나가 최종 예측값을 기본 단위로 자른다가 아니라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예측해야 할 정보라 함은 그러니까 주어진 이 정보 그러니까 예측해야 할 정보를 그게
만들기 위한 원본 데이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측해야 할 정보가 예전에 하나의 특정 기분 단위입니다. 예측해야 할 정보. 이렇게 뭔가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는 정보가 있는데 할 정보를 예측해야 할 정보를 하나의 특정 기본 단위로 예측해야 할 정보를 이거 참 뭔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예, 예측해야 할 정보를 하나의 특정 기본 뭘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제가 아까 말했죠. 포스트 태깅이 이제 이름표를 달아주는 작업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름표를 달아주는 그 설명이 있는 게 아니라 텍스트 마이닝의 진짜 목표인 분류나 군집화 등에 사용되기도 한다가 이제 텍스트 마이닝의 진짜 목표죠. 그러니까 포스트 태깅에 대한 설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틀린 것 같아요. 포스트 태깅은 아까 말한 대로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뭐 동사인지 그런 이름표를 달아주는 게 포스트 태깅, 그러니까 품사죠. 그러니까 품사에 이렇게 이름표를 달아주는 거죠. 그게 포스트 태깅이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그냥 텍스트 마이닝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써가지고 틀렸다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토커니제이션은 이렇게 기본 단위로 쪼개는 게 맞아요. 네, 기본 단위로 쪼개는 게 맞고 제가 설명이 맞았는데 예측해야 할 정보를 저는 이제 타겟 그러니까 뭔가 예측을 한다. 아, 네 아무튼 네, 이거는 텍스트 마이닝에 대한 설명이고 포스트 태깅은 이제 품사 이름표로 달아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를 틀려버렸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